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과를 졸업해가지고 지금 현재 아까 말한 것처럼 세천역화라는 것하고요 주식회사 SCN 두 개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벤처 아너스클럽에서 현재 이렇게 기업 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 강의를 나가고 있는 강사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인가요? 네. 중2도 있어요? 중1이잖아요, 그죠? 네, 중2. 여러분 지금 하고 싶은 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엔지니어. 어떤 엔지니어를 원하죠?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엔지니어 쪽, 기술 쪽. 또, 네, 친구. BJ 아니면 뭐라고요? 잠시만 친구 얘기. 네? 적지인이요? 오, 프로그래머. 오케이. 아주 좋습니다. 혹시 여학생들 중에는 없나요? 여학생들 중에는 없나요? 날씨가 되게 추운데. 내가 오늘 들려드릴 얘기는요. 내가 나 엄청 잘났어요 라는 얘기는 거의 없고요. 그냥 제가 어떻게 기업을 운영하게 됐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속된 말로 기업가 정신이란 도전 정신이란 이런 내용들을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요. 진짜요? 제가 이렇게 모범생 같아 보이나요, 여러분? 네? 그래요? 제가 이게 14년 전이에요. 이게 PPT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질 텐데 나이도 한번 맞춰보세요. 14년 전입니다. 14년 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막 고민을 해요. 근데 나는 뭘 하면서 먹고 살까 그런 것보다 그냥 뭐 하면 즐겁지? 그러니까 취미도 없고 특기도 없고 이런 시기였는데 그게 저는 여러분들은 요즘 중2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한 고등학교 2학년 때 약간 이런 사춘기라고 해야 되나요? 사춘기가 좀 찾아왔어요. 그래서 뭘 해도 다 하기 싫고 진짜 짜증만 나고 선생님들한테 반항하고 약간 이런 시간을 많이 겪다가 우리 반이 전 대전 사람입니다. 참고로 대전 사람이고요. 지금 대전 중앙고등학교 알아요? 혹시 여러분? 중앙고 알아요? 배구부로 유명하다가 지금 배구가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중앙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중앙고등학교 다닐 때 내가 반에서 몇 등 했을까요? 잘생겼다. 30등 했어요. 몇 명 중에? 40명, 50명. 여기 한 반에 지금 몇 명인가요? 34명. 34명? 네. 그래요? 아니요, 우리 반은 28명이에요, 여기는. 제가 다닐 때 우리 학교의 반 전체 학년수는 34명이었어요. 34명이었고 우리 반에 34명 중에 내 뒤에 있는 한 명의 학생은 배구부 학생이었어요. 배구부. 운동한 친구가 제일 꼴찌였고 그 다음에 내가 꼴등이었죠. 근데 이렇게 공부하러 가면 공부도 하기 싫은 때였고 사춘기 늦게 와서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되게 많이 방황을 했어요. 그래갖고 심지어 학교를 갔다가 우리 학교 자리는요 여기 두 줄 여기 가운데 세 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를 좀 다니기가 싫어가지고 저 뒤에 끝에 저쪽에 문 쪽에 앉았거든요. 뒤에 끝쪽에 앉아가지고 수업 듣다가 수업이 짜증나면은 가고 그랬어요. 집에 가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상당히 큰 문제로 이제 찍히고 그래서 심지어 학교 선생님들의 별명을 뭐라고 했냐면 쟨 대학생이래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시킨 퇴학생이네. 공부를 저렇게 안 하고 애들이랑 어울려 다니기만 하고 이러는 애가 도대체 뭐가 되겠냐라고 하다가 여기서 잠깐 얘기를 하면요. 제가 중학교 때, 여러분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아버지 얘기를 잠깐, 우리 아버지가 기아자동차 알아요, 여러분? 네, 기아자동차 다니시다가 엔지니어로 있으시다가 카센터를 창업을 하셨어요. 근데 카센터를 창업하는데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뭐라 하냐면 쟤네 아빠는 카센터 하니까 애가 인성 교육을 못 받았고 애 새끼가 저렇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자존심 상하죠. 되게 반응을 많이 했어요. 학교 다니기도 싫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 날은 그 학교 선생님들마다 되게 무서운 선생님이 한 분 있잖아요. 그 선생님하고
좀 약간 크게 대립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선생님이 야 뭐 이렇게 뭐 지시를 했겠죠. 너 학교 늦게 출교했으니까 등교했으니까 너 엎드려 뻗쳐 뭐 이런. 요즘은 때리는 경우가 없죠 학교에서. 요즘도 때립니까? 사랑의 매입니다. 사랑의 매입니다. 저희 때는 이렇게 그렇게 엎드려 뻗쳐 너 이런 거 이거 잘못했잖아 라는데 제가 그냥 왔어요 집에. 그랬더니 학교 교장 선생님이 부릅니다. 야 너네 부모님 모시고 와. 부모님 모시고 와. 그래서 안 모시고 갔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그 비가 오는 날 그 비를 쫄딱 맞고서 밤늦게 이렇게 귀가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그 우리 중앙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만나고 온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 학교에서 잘렸나 보다 이랬어요. 근데 뭐 특별히 변한 건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요. 그 이후로부터 매주 산에 갑니다. 카센터를 하는데 매주 또 주말마다 산에 가는 게 쉽진 않은데 그 아버지랑 산을 매일 갔어요. 매주 가요, 매주. 그래서 웬만한 대한민국 명산은 다 정상을 등반할 정도로 산을 많이 다녔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 그래 대학 가기 싫지? 아 됐어요. 대학 같은 거 가기 싫습니다. 이랬어요. 그래. 그러면 고등학교만 졸업을 하자. 그리고 네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산에 비유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길이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자갈길도 있고 질퍽한 진흙길도 있고 이럴 텐데 네가 그런 길을 가보기도 전에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니 참 안타깝구나. 그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어쨌든 알았어요. 시끄럽고 그냥 저는 고등학교만 졸업을 할게요 라고 하고 학교를 다닙니다. 근데 변화된 게 몇 개 있었어요. 학교를 가니까 이런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반 저쪽 끝에 자리였거든요. 아버지한테 약속한 게 있어서 학교는 매일매일 이제 제때 등교를 하고 수업이 끝나면 이제 하교를 했죠. 맨 앞에 두 번째 자리에 앉았어요. 내 자리를 배치해놨더라고요. 가운데 3명 앉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앉았어요. 완전 가운데. 네, 선생님이 그러고 나서 오른쪽에는요. 그 당시 우리 반에 전교 1, 2등이 있었거든요. 전교 1등한 애가 내 오른쪽에 앉았고 전교 2등한 친구한테 왼쪽에 앉아줬어요. 대박이죠. 그게 무섭겠다. 무서워요. 이렇게 앉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좀 착하죠? 안 그래요? 착한데 원래? 착하죠? 여러분 이 넌센스 퀴즈 내줄게요. 전교 1등한 친구는 뭐 할까요 지금요? 뭐 할 것 같아요? 의사. 또 다른 거 의사 말고 변호사부터 또 더 좋은 거. 판사. 오케이. 현재 지금 내 제일 친구한 친구는요 의정부지법 판사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2등은 뭐 할까요? 2등은 뭐 할 것 같아요? 변호사. 2등 의사. 2등은 정리품. 네. 2등은 지금 현재 국어 선생님이 돼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그래.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공부를 되게 하기 싫었는데 학교에 이제 제 짝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어서 학교를 가니까 뭐 할 건 없고 그러니까 자요. 자다가 이렇게 눈을 뜨고 들켜보면 얘가 이렇게 뭐 선우야 뭐 이거 한번 풀어볼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같이 알려준 거예요. 근데 얘네가 공부를 잘하니까 제가 그랬어요. 야 요번에 시험 나올 거 너는 다 알지? 이러니까 안 돼. 그래서 얘네들이 나중에 시험 나올 거를 예상 문제처럼 알려주는 걸 알려줘요. 그래서 풀었다가 대학 갔을까요 처음에? 네. 그렇게 해서 성적이 좀 오릅니다. 성적이 좀 올랐고요. 그래서 몇 등 했을 것 같아요 반에서? 14. 오 맞아요. 16등 정도 했어요 제가. 네. 거의 그러죠 했죠. 네. 반에서 33등 하다가 대학에 진학할 때 제가 반에서 16등 정도를 했어요. 내신이라고 하죠. 내신으로 한 16등 정도 했고요. 그러다가 대학을 가게 됩니다. 대학을 가는데 대학에 원서를 쓰잖아요. 대학 진학 원서를 쓰는데 어디를 쓸까 무슨 과를 쓸까 되게 고민 많이 하다가 그냥 좀 성적에 맞춰서 좀 대학을 갔어요. 어디 갔을 것 같아요 처음에? 사실 처음부터 서울과기대 나오진 않았어요. 대전에 있는 대학생이에요. 하버드. 충남대 말고 우리 여기 한밭대 누구야?
오케이. 한밭대 갔어요. 처음엔 한밭대 산업경영과학과를 갔다가 산업경영과학과 잘 갔어요? 한밭대 가면 잘 간 겁니까? 누구야? 아버지도 한밭대 좋은 대학입니다. 좋은 대학입니다. 이제 아드님 더 좋은 대학 가셔야 되고. 어쨌든 그 한밭대 산업경영과학과를 갔어요. 한밭대 산업경영과학과를 갔다가 보니까 전교 1, 2등 하던 친구들은 지금 다 서울에서 제가 그때 20살 때 서울에서 근데 뭐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문화생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되게 부럽기도 한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명확하게 꿈이 뭐였냐면요. 전교 1등 하는 친구는 꿈이 대법원장이 되는 게 지금 꿈이에요. 헌법재판관이나 대법원장 되는 게 꿈이었고요. 전교 2등 하는 친구는 교육부 장관을 하는 게 꿈이었어요. 대한민국의 교육을 좀 바꿔보고 싶다라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게 꿈이었어요. 나는 꿈이 뭐였냐면 난 꿈이 없었어요. 그냥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갔었고 갔다가 여름에 대학교 남학생도 군대 가고 싶어요? 네, 근데 갑자기 얘기 드리는 건 제가 이걸 하고 나서 군대 가서는 아무것도 힘든 게 없었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 내가 뭐 하고 싶은지를 찾으려면 나를 약간 좀 힘들게 하고 극한의 상황에 몰면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학교 1학년 때요. 800km를 걷습니다. 800km 좀 넘는 거리를 여러분 30km 가방을 메고요. 해남 땅끝마을에서 통일전망대 고성 간선까지요. 26일 동안 하루에 약 한 20에서 40km 정도씩 걸으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가면서 걸었어요. 근데 완주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완주했습니다. 완주하면 그리고 어디 단체에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상 받는 거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이걸 하면서 생긴 게 뭐 있을 것 같으세요? 국토연정 꿈? 발림? 야, 진짜 현실적으로 가죠. 뭐라고요? 동기? 용기. 또 다른 거. 근육. 또. 네. 뭐라고요? 누가 땀? 땀? 땀. 땀이랑 비슷한 단어를 찾아보세요. 깡? 땀. 아니요. 이거 하고 나서 딱 생긴 게 딱 이거였어요. 그냥 끝까지 가는 거, 끝까지 해보는 거, 뭐든 다 이걸 하고 나서 해본 건요 뒷심이 세져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 하나를 해도 내가 끝을 보는 성격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중간에 어떤 일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죠. 전 지금까지 이 20살 이후로 여태까지 어떤 일을 제가 계획하고 하면서 포기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이거보다 힘든 일이 없었어요. 군대에 갔을 때 얘기를 아까 했지만 잠깐 군대 가고 싶어 했지만 군대 갈 때 저도 군대 가기 싫었습니다. 군대 가기 싫었는데 뒤에 나오지만 군대 가 있어서 훈련하는 것들 중에 어떤 것도 저보다 어려운 건 없더라고요. 어쨌든 그랬고 전 군대 뭐 나오실 것 같습니까? 육군. 무슨 병이었을까요? 치사병? 근데 진짜 이 치사병일 것 같다는 그 대답이 제일 많아요. 강의 다닐 때마다 밥 잘할 것 같아요 제가? 아니요. 근데 왜? DX병 또? 또? 의무병? 또 다른 거? 정비병. 정비병이 약간 비슷해요. 좀 이렇게 멋있지 않아요? 착탄병. 잠깐. 네, 전 군대에서는 헌병 나왔어요. 헌병 나왔고. 근데 군대 얘기하러 온 거 아니니까 어쨌든 헌병 나왔고요. 근데 어쨌든 아까 그 국토행정 하면서 꿈을 찾지 못했고요. 그러다가 그냥 어떨결에 이제 군대를 가게 됩니다. 군대를 가서 헌병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 1년 정도 근무하면 이제 우리가 상병을 달아요. 상병을 다는데 달고 그 집에 이제 자주 통화를 드리겠죠. 자주 못 찾아뵈니까 전화를 드리는데 집에서 연락이 닿질 않아요. 부모님이나 뭐 제가 누이가 한 명 있는데 누나도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이 안 닿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죠. 그게 한 달 정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그 지휘관이 저를 부릅니다. 불러서 야 김상병 너 요번에 훈련 받지 말고 요번에는 저기 휴가 갔다 나와라 해요. 그래서 휴가를 나갑니다. 휴가를 나가는데 그 지휘관이 마지막으로 휴가 나가는 날 병사를 이렇게 마중 나가는 경우는 없는데 병사를 마중 나가면서 꼭 부대 복귀해야 돼. 탈영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지 하고 좀 걱정된 마음으로 갔는데 그 휴가를 나가서 집에 대전에 내려와 보니까 어머니가 손수건을 딱 주시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지금 충남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아버지 계시니까 택시 타고 가봐. 근데 뭐 그 운전하지 말고 그리고 가서 막 이렇게 막 너무 힘들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 하고 물어 가보면 알아 했어요. 갔어요. 갔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그 이유가 그 아버지가 아까 잠깐 서론에서 얘기했지만 아버지가 뭐 하신다고 했었죠? 제 중학교 때? 카센터 하시는데 정비를 하시다가 아버지가 벨트를 걸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없었지만 벨트를 걸고 있으셨는데 한 여자 고객님이 차에 타가지고 시동을 건 거예요. 시동을 걸어서 지금은 담담하게 얘기하는데 여기 세 손가락 있죠. 여기 왼손 세 손가락에 두 마디씩이 이제 으깨져서 이제 잘려나간 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커팅된 게 아니라 이제 여기가 으깨지면서 한 입원한 지 한 달 정도가 됐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됐는지 엉덩이 살 잘라다가 이제 붙이고 막 이런 작업 이렇게 수술을 하신 거예요. 계속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나 이제 장애인이다. 진짜 나 어떻게 살지? 막 이런 얘기를 또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지금까지도 생각해보면 아버님의 눈물을 가장 많이 본 경험은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이후로도 없었지만 진짜 너무 가슴이 무너져 내렸고 되게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군대를 복귀해야 되잖아요. 복귀해야 되는데 발이 떨어질까요? 아버지는 진짜 왼손 잃어가지고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군대 들어간 마음이 편할까요, 학생? 아니요. 안 편하겠죠, 진짜. 내 아버지인데 손도 잃고 장애인 되셨는데 어떡하나. 그 당시에 장애인 된 것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던 직원은 카센터에 있던 물품이나 이런 걸 다 가지고 또 도망가기도 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또 있었는데 되게 많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한꺼번에 겹쳤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러고 나서 복귀를 하는데 여러분 근데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그렇게 했던 여자는 어떻게 됐을까? 되게 웃긴 게요. 이게 그 사람들이 너무 당황하면 경황이 없어요. 안타깝지만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끝나는 사건이었죠. 근데 어쨌든 군대에 복귀를 해야 되는데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집에서. 근데 뭐 어쨌든 복귀를 했고요. 하고 나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솔직히 어차피 아직 한밭대학교 다닐 때잖아요. 군대 전역하고 나면 다시 한밭대학으로 돌아갈 거고, 그러면 아버지가 카센터 일할 때 내가 좀 아버지를 좀 도와드릴 수 있게 좀 뭐 자격증이나 따고 차에 대해서 좀 알아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격증을 8개인가 땄어요. 군대에서 8개 정도 가서 자격증을 따서 후성휴가도 엄청 많이 받고,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군대에서 책을 좀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또 책도 한 200권 정도 읽고, 그러고 전역했어요. 군대 가면 대부분 다 지옥 같은 곳이죠. 지옥 같은 곳이고 좀 가기 싫고 그리고 다 견딜만 합니다. 네. 다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또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자기개발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네. 얘기 드리면 그렇습니다. 근데 군대를 전역하고요. 이렇게 전역을 하고 이제 사회에 돌아와서 학교를 다니는데 이런 모습들을 봐요. 그 아버지가 열심히 남의 차를 고쳐줘요. 사람의 그 탑승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차를 열심히 고쳐주는데, 고쳐준 거에 비하면 손님들이 느끼는 그런 그 노동의 가치는 되게 낮아요. 노동의 가치라는 말이 혹시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쉽게 풀이해줄까요? 아니면 알아들으나요? 네? 쉽게 풀이해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연우 학생이죠. 연우인가요? 이름이? 네. 연우 학생이 우리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일을 별로 안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최저시급이 있죠, 요즘에. 예를 들어 8,000원이다 하면은 8,000원을 줘야 되는데 오늘은 일 별로 안 했네? 한 3,000원만 받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기분 나쁘고 빡쳐죠. 그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차 열심히 얘기해서 아 이거 얼마 정비 나오고 해서 얼마 나옵니다. 차 고쳐드릴까요? 고쳐주세요 했는데 와가지고 결제할 때는요. 깎아주세요. 깎아주세요 이래요. 깎아주세요. 근데 그것도 자기 잣대에 따라서 마음대로 깎아요. 예를 들면 50만 원짜리 정비를 했는데 30만 원만 받아요. 이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좀 어렵게 말하면 그게 노동의 가치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당신이 일하는 거나 내가 일하는 거나 다 똑같은 노동을 하는 건데 왜 네가 일하는 거에 대한 노동 가치는 숭고하고 내가 일하면 하찮아가지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같아 보이니까 당신은 나한테 50만 원 받을 거 30만 원만 받으라고 하는 거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학교를 갔다 왔는데 아우디 A4를 타고 온 한 젊은 청년이요. 아버지한테 좋은 청년 아니었어요. 아버지한테 빵꾸를 떼우라고 하는데 야 빨빨 떼워 나 빨리 가야 된다고 이래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걸 내는 이제 여기서 가방 내리고 딱 하는데 봤어요. 네?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자동차 정비사라는 이미지라는 게 굉장히 로우하게 그러니까 그 되게 홀대받는 직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행동을 하지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을 다니면서 제가 목표가 생겨요. 잘생겼다. 고맙습니다. 목표가 아버지랑은 조금 다른 정비사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난 좀 프로페셔널해져서 사람들한테 무시받지 않는 정비사가 좀 돼야 되겠다. 자동차 정비를 해도 사람들이 이거 깎아주세요 라는 말을 못할 정도로 내가 되게 프로다운 정비사가 되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더 나아가 좀 약간 이 작은 카센터를 기업으로 키울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을 합니다. 대학을 졸업을 하고요. 이 과정에서 하나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한밭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이 생각 때문에 사실은 편입이라는 제도를 아시나요? 여러분? 대학을 편입한다. 아나요? 모르나요? 그 대학을 편입해서 사실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과를 가게 됐고요. 그리고 거기서 저는 이제 자동차 공학을 전공을 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제 바로 사업을 시작한 건 아니고요. 여느 청년들처럼 처음에는 창업이 아닌 취업을 준비를 합니다. 제가 취업 이력서만 한 150군데 정도 냈고요. 면접을 한 20군데 정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SK엔카라는 S그룹의 그 SK엔카라는 곳에서 근무도 했었고, 그 다른 데서는 현대는 안 들어갔고요. 거기서 했다가 나중에 거기서 약간 좀 맞지 않는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면접을 봅니다. 면접을 봐가지고 들어가려고 했던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최종 면접 때 일입니다. 최종 면접 때 일인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 사이에 조금 다시 돌아가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12년도에 저희 아버지가 다시 복귀를 합니다. 정비사로서 복귀를 해서 일을 하시는데 매출이 안 나오는 걸 제가 한 마케팅이나 기획 같은 걸 해서 3개월 만에 약 3배 정도의 매출을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5개월 후에 8배 정도 매출을 올렸거든요. 올렸던 내용을 가지고 이력서를 쓴 거예요. 이력서도 쓰고 해서 최종 면접까지 갔는데 부사장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너보다 똑똑한 애들 많고 근데 네가 한 방법은 우리 회사에 적당치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날 고용을 해서 써보지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되게 크게 실망을 하고요. 내려와서 그 당시에 이제 서울 살 때였는데 집에 전화를 걸어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합니다. 저 아버지 제가 회사를 직접 차려서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리고 결심을 해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약 9년 동안요 한 30여 군데 대한민국의 자동차 정비소가 몇 개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카센터 10,000개 이상입니다. 해보십시오. 15,000 더 많이 3만 3만 8만 10만 10만 너무 많아요. 15만 5만 8만
7만 7만 뭐? 4만 5천. 예, 4만 3천 개 정도 있습니다. 4만 3천 개 정도 있고요. 그 중에 한 1% 정도의 정비 업체들이 거의 그 월간 수익이 한 1억 정도가 넘는 돈을 벌어가는 곳들이 있어요.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제가 한 30군데 정도의 그런 업체들을, 대한민국에 있는 업체들을 찾아다니면서요, 기술과 경영을 배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프로가 되려고. 근데 어떤 교훈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끝까지 간다. 아니요, 그건 대학교 때의 교육. 끈기.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뭐였죠? 도와줬어요. 도와줬죠. 어떤 친구들이었어요? 엘리트. 내노라는 우리 학교지만 학교에서 전교 1, 2등 한 친구들이 옆에서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대학을 갈 수 있었어요. 33등 한 애가 16등까지 올라가서 대학을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잘 모르는 내가 성공을 하려면, 자동차 정비업계에서 성공을 하려면 적어도 자동차 정비업계에서 1인자들을 쫓아가서 만나고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업 탐방을 다니면서 했고요. 그래서 2014년 12월에 제가, 여기 저희 회사예요. 보신 적 없죠? 여기 회사는 가양동에 있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세요? 가양동? 네, 대전. 대전 동구 쪽에 있어요. 동구 쪽에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 그 입사 지원자 수를 모으는데 모집 공고에 이런 내용들을 씁니다. 우리 회사 복지를 좀 잘하려고 자기계발비 연간 30만 원을 현재 지원해주고 있고요. 1년 이상 근속하면 해외 연수를 무료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이상 근속을 하면은 한 달 유급휴가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계발비에는 예를 들어서 남자분들이 지금은 근로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청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이제 운동할 수 있게 운동하는 걸 다 끊어줘요. 저희가 운동 헬스클럽 다녀야 되는데 비용이 든다라고 하면 해주고 있고요. 그 아무래도 젊은 근로자들이 있다 보니까 또 육아 관련된 것도 있죠. 요즘에 애들 안 낳고 돈이 많이 드니까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6개월간 20만 원씩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그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다 여기는 진짜 정비업계의 꿈의 직장이다, 신의 직장 아니냐,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2015년도에 저희 입사 경쟁자 수가 48대 1 정도 경쟁률을 보였고요. 되게 의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되게 조그만 카센터예요. 근데 여길 들어오려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매년 최소 못해도 4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15년 12월에는 기사도 났어요. 올해 100명의 입사 준수가 있었던 대전의 한 카센터, 그 이유는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업종마다 그런 얘기하죠. 중소기업 가기 싫은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중소라서가 왜 중소라서요? 돈을 뭐 안 주죠. 임금 평가를 제대로 안 해주죠. 또 뭐예요? 유명하지 않아서 또 불안정해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업주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소기업 사람 구하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전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사람 구할 만한 좋은 사람이 올 수 있는 환경은 우리가 과연 만들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만들지 않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여러분 어때요? 재밌어요? 네. 그래서 어느 날은 하루는 이런 것들을 합니다. 처음에 지금 잠깐 정리를 해주면, 처음에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는 별로 하고 싶은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대학 가서 국토대장정을 했어요. 뭐 하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뭔지 찾으려고. 근데 그때도 못 찾았어요. 그리고 군대를 갔다가 아버지 사고가 당하고 나서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 왼손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정비에 대한 거를 좀 시작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아버지랑 좀 다른 인정받은 정비사가 되기 위해서 성공한 업소들을 찾아다녔고, 그리고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까지 왔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된 거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이요, 저한테 차를 고치러 온 사람이
저는 오늘도 이 강의 끝나고 나면 참고로 이제 차를 고치러 가요. 차를 고치기도 하는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가요. 줄에 앉아가지고 그 고객님의 차를 이렇게 쭉 고치고 있는데 어떠한 여성 고객님, 어머님이에요. 올해 이제 작년에 대학을 보낸 어머님이 저한테 오더니 이렇게 보더니 혹시 어디 공고 나왔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무슨 말이에요? 어디 공고 나왔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저한테. 어디 고등학교 나왔어요? 공업고등학교? 네. 왜 그렇게 질문을 할까요? 어디 대학 나왔어라고 안 물어보고. 일을 하니까. 네. 사람들이 느끼는 편견, 맞아요. 편견과 하찮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느낄 때는 공고 나왔겠지, 그냥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본인의 자제분은 뭐 그 공주에 있는 한 국립대학교를 가게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나왔는데요. 하니까 아 그래요? 서울에서 대학 나오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 네 맞습니다 하고 하니까 하나 더 물어봐요. 근데 왜 이 짓 하고 있어요? 라고 물어봐요. 왜 이 짓 하고 있냐요? 왜 정비사라는 이 짓을 하고 있냐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모르게 제 입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렇게 앉을 때 이렇게 쳐다보면서 어머님 저는요 제가 아버님을 봤는데 정비사들이 너무 홀대받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세상에 정비사들이 좀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하나의 그 기준점을 잡게 돼요. 이 일을 겪으면서 내가 왜 정비사를 하려고 하냐? 다시 돌아보니까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 같은 정비사들이 사회에서 대우받기 원하기 때문에 내가 정비사를 시작하고 지금 하고 있지라는 걸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요, 그 아버지 같은 기술자들이 다 정비사 사장님들이세요. 사장님들을 모셔다가 놓고 저희 사무실이고요. 모셔다 놓고 매년 1, 2회씩 무료 강의를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료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희 회사 이념이 있습니다. 뭘까요? 회사 경영 철학을 모든 회사가 회사 경영 철학이 있는 걸 아시나요? 네. 알고 계세요? 네. 우리 회사의 경영 철학이 뭐냐면 상생 경영입니다. 상생 경영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 보민 학생이죠. 네. 보민 학생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친구도 잘 먹게 해주고 더 나아가서 여기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랑 같이 더불어 잘 살고 사회에까지도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 그런 걸 말을 하는데 쉽게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런 고민을 해요. 여전히 저는 카센터를 운영하지만 경영 철학도 있지만 여전히 규모가 작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지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회사로 키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혹시 이 건물을 아시나요? 뉴스에서 본 적 있잖아요. 이 뉴스.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원룸이에요. 원룸이라고 하면 뭐예요? 방 하나 있는 거, 그죠? 임대해주는. 왜 이 사람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예뻐요? 이게 무슨 상도 받았어요. 되게 유명한 상도. 바람상. 여러분 돈만 있으면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요. 안 되나 봐. 네. 이게 자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 이게 저희 정비소예요. 그 최근에 보면은 그 전국에 있는 이제 예비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이나 정비업을 예비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이나 정비업이 아니시든 간에 그런 분들이 찾아와가지고 주로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이렇게 와서 저희를 이렇게 저희 회사 사무실을 사진을 막 찍어요. 찍어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저는 아, 네 찍으세요.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는 포인트는요. 그 겉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까 그게 뭐였냐면 얘도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나도 저런 집 짓지 이런 얘기를 하듯이 이거 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정비소 이렇게 차리는데 얼마 들었냐. 그래서 이 정비소 차리는 얘기를 하면 되게 또 긴데 이 리모델링하는 모든 과정을 제가 직접 다 했어요. 그 나무 같은 거 루바 치는 거 이런 것도 제가 다 만들 줄 압니다. 그래서 또 직접 배워가면서 옆에서 밤 12시까지 일하면서 같이 이렇게 만들면서 한 건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사람들은 아 저는 임대를 해가지고요 어차피 5년 있다가 또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꾸미기에는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서 못해요 라고 하거나 또는 돈만 있으면 저도 이렇게 만들죠 돈이 없어서 이렇게 못 만드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본질은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왜 이런 공간을 만들었을 것 같으세요? 자, 이것도 질문이에요. 끝날 때까지 이 질문을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맞는 대답을.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는 이 논어란 책이에요. 논어를 보면은 내가 논어를 7번을 읽었거든요. 사서삼경하고 논어를 읽고 맹자 읽고 이렇게 하면서 동학철학을 되게 좋아해요. 책 좋아할 것 같지 않아요? 책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책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책을 논어를 읽으면서 느낀 게 논어나 뭐든 본질, 경영이든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자가 됐든 리더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모든 문제의 본질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중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고 아까 이렇게 찍어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본질이 아닌 그냥 껍데기들을 보고 사진 찍어가는 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은 우리 사내 교육 자료를 만든 걸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저희가 오리엔테이션 자료로 쓰는 자료고요. 행복한 기업 문화를 만드는 게 제가 하고 있는 기업 경영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정부에서 세천역할해서 아까 말했던 우리 회사의 경영 철학은 세천역할 상생경영은 회사맨의 이 추구가 아닌 회사와 근로자, 고객 그리고 동종업계와 함께 성장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 엠블럼 로고고요. CI고요. 예뻐요. 괜찮아요. 네, 그리고 세천역할 인재상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였냐, 물론 자기들만의 평가 기준이나 인재상들이 있긴 하지만 그걸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없더라. 그래서 그것들을 만드는 작업을 제가 했던 거고요. 그리고 책임감 있는 사람,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사람, 끊임없이 학습하는 사람, 긍정적인 마인드의 사람을 우리는 채용을 합니다. 이건 저희가 만든 우리 회사의 어떻게 보면 사내 자료거든요. 비공개 자료인데 얘기하면 회사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요. 중소기업 왜 가기 싫다고 했었죠. 아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는데 내가 일한 거에 대한 평가가 너무 뒤에 오죠. 너무 뒤에 피드백이 1년 있다 연봉 얼마 오르고 이렇게 되잖아요. 늦게 올라가잖아요. 그거를 좀 바꾸고 싶어서 저희는 3개월에 한 번씩 연봉 평가제가 들어갑니다. 근데 사장이 평가하냐? 아닙니다. 사장, 직원, 동료들이 다 같이 평가를 해요. 지금 저희가 임직원이 정비소에는 3명이 있어요. 그래서 3명이 지금 현재 1명 더 추가 중인데 3명하고 저희 임원들 2명 해서 5명이 서로 상호평가를 합니다. 상호평가하는 항목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술력 1등부터 5등까지 매길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적극성은 얼마나 할 수 있느냐, 학습활동을 잘 하느냐, 그러니까 학습활동의 참여 횟수로 봅니다. 3개월 동안 팀워크, 친절, 고객 곁에 친절 직원 포상이 이렇게 있어요. 얼굴이 붙어 있고요. 여기 옆에 스티커를 붙인 게 있어요. 운전자들이 와서 고객들이 스티커를 붙여서 그분이 1등을 한 사람부터 5등까지가 나눠지겠죠. 그걸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수습기간 완료 후에 평가가 시작되고요. 수습기간 끝나고 3개월 후에 임금이 예를 들어서 연봉이 100에서 200 정도 올라가고요. 그 다음 3개월 후에 또 200에서 300, 더 많게는 400에서 500까지도 충분히 올라갑니다. 저희가 한 9개월 정도 근무한 그 근로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500 정도, 연봉이 500 정도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요.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너무 쉬운 비유로 엄마가 내가 원하는 걸 먼저 사줘야 내가 공부를 해요. 공부를 성적을 받아야 사줘요. 사주고 잘해요? 사줘야 잘해요? 네. 그죠? 근데 지금 이게 무슨 문제냐면 대부분은 나한테 연봉을 많이 줘야 내가 일을 열심히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업주 입장에서 네가 열심히 일을 해야 연봉을 많이 주지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절충을 찾은 게 제가 이렇게 찾은 겁니다. 3개월, 그래, 일단은 네가 기준치에 일해. 그리고 네가 원하는 급여가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연봉 4천을 받고 싶다 하면 그만큼 일을 하면 되지. 근데 처음엔 그거보다 좀 낮게 측정을 하자. 왜?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네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그지만 3개월 후를 보자는 거예요. 짧죠, 턴이. 12개월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12개월까지 기다리려면 인내심의 한계가 느껴져요. 내가 이거밖에 안 받고 이 일을 하려고 이렇게 했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바꾼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와우 컴퍼니 제도라는 게 이겁니다. 학습 휴가제인데 만 5년 근무 시마다 1개월 유급 휴가를 줍니다. 유급 휴가라는 말은
급여 월급은 그대로 한 달치를 그냥 다 주고 한 달 놀면 돼요. 노는데 공부를 하든 여행을 가든 그건 알아서 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고요. 친절 직원은 매달 포상 3만 원 하고 있고, 성과제는 저희가 투명 경영을 실천해서 그게 뭐였냐면, 우리가 매출액이 있죠. 매출과 순이익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를 전 직원이 누구나 전산을 열면 다 볼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만 열고 로그인만 하면은 사장님 아이디로 로그인만 하면 모든 매출이 다 나와요. 이달에 얼마에 매출했나, 사장님 얼마 가져가나까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어떨 것 같아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좋죠. 그러면 사장도 투명해질 수 있고, 직원들 입장에서 이달에 매출 많이 올랐네, 계속 오르고 있네, 그러면 내 급여도 올라가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아마도 네. 그렇게 알 수 있다는 얘기고요. 사촌효과에서 성장하는 11가지 방법으로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 같아요. 책임감 있는 정비사가 스스로 존중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정비사들이, 요즘에 있는 젊은 정비사나 근로자들이요, 대부분 그게 책임감이 되게 부족해요. 아까 말했지만 끝을 보지 못해. 중간에 하다가 어려우면 말아버리는 거예요. 포기해, 쉽게 포기해요. 근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정비를 하려고 마치려는 마음이 좀 중요하다라는 걸 제가 강조를 많이 하고요. 원래 여기부터가 2부예요, 여러분. 미혼인 줄 알았죠? 재미없어요? 무한하네. 제가 이제 제 나이 맞췄나요? 제 나이 몇 살이에요? 네, 맞아요. 32. 오케이. 32입니다. 32이고요. 제가 지금 30, 32 이제 13년 동안 있었던 얘기를 지금부터 할 겁니다. 지금부터 할 건데, 제가 그러면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잘만 살았냐? 30살 돼서부터 암흑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암흑기에 들어왔고, 지금 뭐 암흑기도 있다가 또 좋은 일도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에 얘기를 드리면요, 내 30 초반 30부터 지금까지는 진짜 실패도 경험했고요, 진짜 아팠고요. 지금 참고로 여기 서 있지만 제가 지금 암 수술을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했고요. 고통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 돈 때문에 고통도 받았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지금 결혼해서 또다시 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도전을 또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예요. 저희 회사에서 회사 종무식 끝나고 우리 와이프한테 프로포즈 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2014년 12월에 제가 처음 세천역할라는 걸 창업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네, 2014년. 그리고 그때 벌어들이는 돈이 액수가 꽤 컸어요. 저희가 매출이 한 달에 예를 들어 약 한 4,500에서 5,000 정도씩 한 달에 벌였어요. 그러면서 거의 이 정도면은 연간 단위로 했을 때 억대 연봉자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카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중고차를 사갖고 와요. 중고차를 사갖고 오는데 뭐가 문제냐면, 맨날 쉽게 유통업자한테 당하고 오는 거예요. 잘못된 중고차를 사갖고 와가지고 이거 좀 점검해 주세요. 그땐 이미 늦은 거죠. 차라리 제가 내세운 아이템은, 그래서 생각해낸 게, 정비사와 같이 쫓아가서 도와주면 이 차가 수리할 견적이 얼마인지를 미리 알고 그만큼의 가격을 좀 절충을 받을 수 있잖아요. 판매하는 사람한테. 그렇지 않나요?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근데 그게 아니면 10만 원만 깎아주세요 라고 할 거 아니에요. 10만 원, 50만 원 깎아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수리비는 이 차를 사갖고 오면 지금 들어갈 돈이 200만 원인데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처음엔 법인 주식회사 SCN이라는 걸 설립을 했고요. 서울 광화문에서 사무실을 꾸리기 시작해가지고 제2의 사업을 또 시작을 합니다. 또 다른 도전이었어요, 저한테. 그리고 저는 자동차 쪽에 대한 준비는 만발했지만 이쪽엔 좀 처음 하는 도전이었고요. 둘이 시작을 했어요. 이 친구랑 저랑 둘이 했고요. 2015년 5월에 해서 빠른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2016년 8월에는 막 이런 얘기도 해요. 한 가지 얘기를 더 드리면, 여기서 2015년 11월에 저희가 기술보증기금이라는 곳이 있어요. 혹시 아나요, 여러분? 비지쿨 들으면 혹시 아는 학생도 있을 텐데, 거기서 이제 기술을 평가해줘요. 이 회사가 어떤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돼서 굉장히 훌륭한 회사다 아니다라는 걸 평가해주는 곳인데,
여기서 평가를 좋게 받아서 그 기술보증기금의 자금을 또 융통할 수도 있게 되었었어요. 11월 달. 그거는 일반적인 회사다. 예를 들어 중견기업이 한다라고 하면은 중견기업도 그 자격을 따는 데는 약 한 3년에서 빨라야 3년에서 진짜 평균적으로 5년에서 7년 정도 걸리는 절차였어요. 저희가 근데 운이 좋게 한 2달, 3달 만에 기술보증기금에서 인증을 받았고 벤처 인증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샛별이 돼요. 그 2016년 8월이었는데요. 2016년 8월에 혹시 네이버 메인 이거 보시나요? 여기 자맨 이런 거 본 적 없나요? 있어요? 있나요? 여기 일면에 하루 동안 장식이 되면서 카센터 위에 카페 맡은 괴짜가 30조 중고차 시장에 진출했대.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간 적이 있어요. 나가고 엄청난 그 인터뷰를 요청을 받아갖고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진짜 중고차 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진실은 어떤 걸까요? 저 뒤에 나왔는데 어땠을까요? 네? 사기요. 네, 사기꾼이요. 그게 아니라 제가 카센터에서 아까 매출이 나는 거의 일부를 계속해서 그 정비회사에서 난 매출 가지고 계속 벤처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남의 돈 투자 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기술보증기금한테 대출을 받은 거 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그게 한 1년 동안 한 1억 4천에서 1억 5천 정도 사이의 돈이었고요. 그러면서 계속 늘어나요. 빚은 계속 늘어나는데 복지는 아까 새천년카처럼 똑같은 복지를 해줬어요. 여직원들을 뽑았고 남자 직원 개발자도 뽑았고요. 심지어 주말 수요일마다 우리는 막 문화의 데이트, 뭐 사장님과의 문화의 데이트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또 영화도 보러 가고 맥주 한잔 마시고 당구도 치러 가고 이러면서 직원들하고 되게 돈독하게 지냈어요. 근데 착한 사장이 성공하진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착한 사장이 성공하진 않습니다. 그걸 뼈저리 느낀 게 그렇게 했는데 아웃풋이 안 나와요. 개발을 맡겼는데 애들이 개발을 못해. 내 돈은 다 쓰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실제 진실은 점점 늘어나요. 빚에 대한 건. 빚이 계속 늘어납니다. 2016년 6월 다시 과거로 좀 들어왔지만 늘어납니다. 여기에 그게 없네요. 한 가지 얘기 드리면 그 중간에 여러분 결혼 스토리니까 되게 특이한데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여러분? 관심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얘기해 드리고 없으면 얘기 안 할 거예요. 자, 뭐였냐면 제가 2015년 11월 8일 날 우리 와이프를 처음 만났어요. 강남역 9번 출구에서 지하에서 만난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네,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네. 남자들은 이런 게 좀 있어야 됩니다. 결단력이라는 거죠. 그 즐거운 결단력. 그게 뭐였냐면 2015년 11월 8일 날 만나서 그 와이프를 우리 남자들 뭐 예쁜 여자 좋아하고 이렇잖아요. 근데 내 이상형에 가까운 그런 여성이었어요. 우리 와이프가. 그래서 밥을 먹고 와이프한테 그 얘기합니다. 나는 밀당한 거 되게 싫고 나는 당신이 되게 마음에 드는데 당신도 내가 마음에 들면 우리 칵테일바 가시고요. 마음에 안 드시면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런데 차 한 잔만 하시겠습니까 했어요. 차를 마셨어요. 그리고 나서 차를 마신 게 아니라 칵테일바 갔어요. 죄송해요. 칵테일바 갔고요. 칵테일바 가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진심이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친구가 생각하는 어떤 결혼 생활이나 이런 거 사람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게 저랑 되게 많이 닮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첫날 만난 날 했어요. 그래서 은연중에 이렇게 얘기를 좀씩 했어요. 우리가 결혼하면 어떨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하다가 11월 11일 이제 저희가 만난 지 2주년이 돼가거든요. 11월 11일 날 두 번째 만났어요. 3일 있다가 3일 동안 떨어져 있는 동안 전화를 거의 한 8시간씩 했던 것 같아요. 잠 안 자고. 근데 11월 11일 날 만나서 두 번 만났어요. 두 번 만났을 때 우리 와이프한테 그랬어요. 제가 밥을 먹고 그날 이제 삼계탕을 먹으면서 저기요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런데 그냥 제가 당신한테 프로포즈 하겠습니다. 결혼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어때요? 결혼할까요? 뭐라고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뭐라냐면요. 네 좋아요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 와이프가 뭐라냐면요. 어제 밥을 먹으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자기 꼬실 때는 약간 목소리가 되게 멋있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리고
그때는 묻는 것도 되게 이진욱 같았는데 지금은 너무 아닌 것 같다. 아주 꼬시기 어려운 나를 되게 그때 참 연기에서 잘 꼬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왜 결혼 얘기를 했냐면요. 그리고 하나 얘기를 더 드리면 우리는 양가 부모님 몰래 먼저 신혼신고도 먼저 다 했었어요. 했다가 하고 먼저 2015년 12월 31일 날 대전이라는 도시를 내려와 본 적도 없는 그 친구랑 여기서 대전에 혼인신고를 하고 이제 그냥 그 다음에 바로 그 어른들한테 허락을 받고 이제 신혼집을 지족동 저희 집 여기 근처입니다. 되게 가까워요. 지족동 여기 근처예요. 그렇게만 하시면 그쪽이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서 지금은 이제 거주 중에 있죠. 네. 근데 제가 결혼을 언제 했냐면요. 2016년 6월에 했거든요. 2016년 6월에 결혼식을 하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2016년 6월에 결혼하니요. 결혼 자금도 필요한데 사업체에 대한 부담에 빚도 되게 많아진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걸 어떻게 하나 막 이런저런 고민을 하는데 쌍둥이 같아 보여요. 이 애기 여기 보여요. 여기 눈이고요. 여기 눈이고 여기 코예요. 이게 이 입이고. 이게 코인가? 네, 나도 잘 몰라요 사실. 네, 그래서 2016년 11월에 이런 게 날라온다. 집으로 너 매출 증빙 투자해줬던 기술보증기금 통해서 대출받았던 뭐 은행에서 너네 지금까지 쓴 돈하고 이거 어떻게 해서 매출을 일으켰는지 확인 좀 하게 재무제표 갖고 와. 매출이 안 난 거예요. 사실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세천육화 매출도 떨어지고 있고 여기는 매출이 안 나고 최악의 경우로 계속 갑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또 안 좋은 일은 겹쳐서 온다고 했잖아요. 2016년 11월에 제가 쓰러졌어요 한번.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병원을 가게 되고 그러다가 뭐 암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건데 그때 진짜 모든 거 진짜 다 놓고 싶었어요. 정말 다 놓고 싶었고 빚을 갚아야 되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었어요. 그걸 제출 증빙을 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되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었고 그런 시기였는데 근데 그때 아기가 생긴 게 이제 아기가 한 이때가 몇 주죠? 한 20주 정도 됐던 것 같아요. 20주? 네, 해가지고 아기가 있으니까 그 약간 가장이 되면 남자들은 또 여자들도 그렇지만 남자들은 가장이 되면 어른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생기니까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이 또 생기잖아요. 이렇게 내가 그냥 막말로 막 살 수는 없잖아요. 뭐 내가 떠난다거나 이런 걸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하다가 와이프한테 물어봅니다. 야 여보 내가 지금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지금 상황을 좋게 만들 수 있을까 얘기하니까 와이프가 저한테 다시 선택과 집중을 하자. 오빠가 잘하는 건 정비소를 경영하는 거 되게 잘하잖아. 근데 지금 벤처는 잘 못하잖아. 솔직히 못하는 거 가지고 계속 어떻게 아둥바둥 지금 계속 투자하는 거는 너무 위험한 것 같다. 그러니까 정비소 쪽으로 세천역할을 다시 키우는 쪽으로 하자. 그래서 세천역할에 서울에 있는 사무실을 정리하고 오피스텔을 정리하고 다시 대전으로 내려와 사력을 다해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뭐가 있었냐면요. 예전에 내가 돈을 잘 벌 때 찾아가면 은행에서 되게 환영을 했어요. 오셨어요 하면서 했는데 내가 돈을 못 버니까 돈을 못 벌고 회사가 기울고 막 집 구하냐고 대출 받고 한 것 때문에 빚이 많아지니까 신용이 안 좋아요. 더 이상 대출해 줄 수 없습니다. 라던가 뭐 이런 대답들이 돌아옵니다. 왜냐면 나는 많은 돈을 한 번에 갚을 여력이 안 되니까 나눠서 분할해서 갚던가 아니면 다른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급한 돈을 먼저 갚고 그 다음에 갚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근데 그 와중에 그나마 다행인 건 그런 게 있었어요. 한 은행에서 지점장님이 되게 고맙게 당신 얘기를 나눠보니까 진짜 진솔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사업 자금을 쓸 수 있게 돈을
대출을 다시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일단 급한 불을 끄고 우리 돈을 천천히 갚아라. 우리 지점에 있는 돈은 천천히 갚아라. 이렇게 해서 조금 좀 딜레이를 시키면서 좀 숨통이 좀 트이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왜 내가 주식회사 SCN이라는 회사를 만들고 왜 내가 실패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니까 잘 봐요. 대학 공부할 때는 대학에 들어갈 때는 전교 1, 2등 하는 친구가 날 도와줬잖아요. 카센터를 할 때는 누가 도와줬죠? 아빠가 아니에요. 쉽게 성공한 카센터 운영하는 사장님들 찾아가고 배워서 성공했잖아요. 벤처를 하는데 벤처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데 벤처를 하겠대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벤처에 대한 공부를 해야지라고 해서 들었던 게 벤처 최고경영자 과정이었어요. 사단법인 벤처협회에서 운영하는 벤처 최고경영자 과정을 들으면서 벤처에 대한 4차 산업혁명이나 벤처 기업가 정신에 대한 것들이 좀 이해하게 되고 그것들 가지고 이제 글을 에세이를 쓰게 됐어요. 그 일본도 갔다 오고 나서 에세이를 쓰게 됐는데 그게 좀 좋은 평가를 받아가지고 운이 좋게 학습하는 벤처 경영에선 중소기업 청장상을 또 수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이게 2016년 12월 그러니까 작년 일이고 근데 되게 웃긴 게 호사다마라는 말 아세요? 혹시 호사다마라는 말? 네? 호사다마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꼭 좋은 일이 있고 나면 뒤이어 나쁜 일이 쫓아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돈도 누가 빌려줘서 좀 딜레이가 될 수 있게 됐고 거기다가 상도 받았고 벤처기업 중소기업 청장상도 받았고 이렇게 좋은 일이 계속 있는데 갑자기 찾아온 그 검사 결과를 하니까 이제 결국은 암이었고 그래서 암 때문에 지금 사실 말하는 게 되게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말하는 건 좀 어려워하는 거고 한데 그래요. 어쨌든 그러면서 암이 걸리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내 인생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뭐 당장 죽진 않아요. 하지만 그런 생각, 이 아픈 것을 기회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계기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 와중에 지금 와이프가 2017년 2월 올해 2월달에 우리 와이프가 제 아들 이름이 태양이거든요. 태양이가 태어났고 그 와중에 근데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와이프한테 되게 제일 미안한 게 뭐였냐면 다른 것보다 제가 와이프가 아기를 2월달에 지금 2월달에 출산하는데 제 1월달 출산하기 2주 전에 수술을 했거든요. 암 수술을. 그래서 아기나로 혼자 보낼 수는 없잖아요. 와이프를 혼자. 그래서 수술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최대한 빠른 날짜에 잡아서 끝내고 나서 보통 한 일주일 정도를 쉬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후유증이 좀 심한데 그러지 못했고 그러고 나서 이틀 있다가 그냥 퇴원을 했어요. 수술하고 하루 쉬고 바로 다음날 퇴원을 해서 집에서 좀 요양을 하면서 있으면서 와이프 애 낳는 거 기다렸다가 이제 아이 태어나는 거 보고 했는데 가장 지금까지 와이프한테 미안한 게 그때 이제 임신하면은 뭐 조카나 뭐 이모가 있겠지만 임신한 배가 이렇게 불룩 튀어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로 배 잡고 이렇게 남편이 이제 병원에 수술하고 입원할 테니까 왔어요. 그래서 양 옆에 침대에 이렇게 다 누워 있었거든요. 그 장면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하는데 수술실을 갑자기 들어갔어요. 보호자 없이. 갑자기 수술이 일찍 끝나서 전 사람이 그래서 들어갔어요. 못 봤어요. 나왔는데 와이프가 이렇게 침대에 눈물을 뚝뚝 계속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도 제일 가슴이 뭉클하고 미안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랬는데 우리 아들이요. 귀엽나요? 잘생겼죠? 네. 지금 약 한 8개월 됐고요. 7월달에 어떤 삼촌이 신발 사줘가지고 했고 머리가 번쩍번쩍 미시. 머리를 한 번 다 깎았어요. 머리 한 번 다 깎았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미용실 가서 한 번 다 완전 밀었더니 태양가 좋다고. 귀여워요. 네, 귀여워요. 고마워요. 한 말씀을 찍었고 근데 다행히 좋은 일이 있었던 게 그래도 또 나쁜 일이 또 있으면 계속 나쁠 줄만 알았는데 또 좋은 일이 있는 게 3월 30일 날 그 서민갑부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채널 A에서 하는 거기에 지금 아버님이 방송 출연을 하면서 또 그 많은 더 매출이 더 많이 오르게 됐어요. 한 40% 정도 더 매출이 더 오르게 됐고
그러면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경제적으로 좀 나아질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됐고요. 방송 여기 나온 것 보면 이게 뭐 서민갑부 카센터 자산 15억, 용원 씨 살게 하는 힘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런 얘기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아버지가 그렇게 돈 많은데 1, 2억 따위쯤 뭐 별것도 아닌데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하면 되잖아 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왜 못해요? 자기가 그죠. 그게 중요하죠. 내가 불린 건데 내 빚을 아버지 보고 갚으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립하려니까 그 도움 안 받고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했고 그것의 몸부림이었다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2017년 5월 달이니까 몇 개월 됐죠? 6개월 됐나요 지금? 5, 6, 7, 8? 아내에게요 그런 얘기를 해요. 아침 저녁 때였어요. 먹으러 갔다가 5월 26일 맞나요? 5월 26일일 텐데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여자분들은 이런 여성분들을 만나고 여성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와이프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 저녁에서 여보, 내가 진짜 미안한데 당신한테 사기쳤어. 그러니까 뭔 사기? 그래서 나 사실은 빚이 되게 많았어. 결혼할 때. 집 사면서 빚 생긴 거 알아? 그래서 그거 말고 사업자금까지 빚을 합쳐면 네가 알고 있는 거에 한 2배는 돼.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무슨 소리야? 그래. 그래서 이러 했어. 그리고 내가 사실 아프게 됐던 이유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프게 된 이유도 그 돈 빚을 빨리 빚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몸이 너무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암이 찾아왔고 이랬던 건데 그럼 다 그것 때문이었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근데 5월 26일에 와이프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거의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지만 한 10개월 정도 해서 지금 이 빚을 다 갚았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저한테 그래서 내가 너한테 거짓말한 걸 미안해 하니까 와이프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있었어요. 뭘 것 같아요? 괜찮아 하면서 할 수 있어. 갚을 수 있어. 진작에 얘기해야지 이것도 맞는데 와이프가 저한테 뭐라냐면요. 난 어차피 당신을 믿고 있었어. 항상 왜냐면 와이프가 믿었다는 건요. 결혼할 때도 저의 어떤 겉모습이나 경제적 사정이나 배경을 보고 결혼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신의 성실함을 보고 결혼한 거다. 그래서 난 당신이 잘 될 거라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지금 5월달부터는 막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일단은 저한테는 되게 건강이나 컨디션이 최우선이고요.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살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하면서 살 수 있을까 등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하는 거냐면요. 이 사진에 대해서 좀 깔막하게 설명하면은 이분은 이제 엠베서더 호텔이라는 회사의 국내 지사 사장님이세요.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최연소 한국건설 사장님이 되셔서 사장님보다 나이 많으신 기술진들을 어떻게 이제 인력 관리를 하셨냐 이런 걸 물어보려고 찾아가서 물어보게 됐고요. 호텔 밥인데 돌솥 비빔밥이 얼마인지 아세요? 86,000원입니다. 와, 사람이야? 4성급 호텔은 밥 한 끼가 86,000원이에요. 사주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리고 비트컴퓨터라는 회사에도 회장님 만나가지고 제가 벤처 회사를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어떤 도움이 필요하면 이렇게 요청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런 거 하냐고 하고요. 2017년도에 5월에 또 저희의 신입사원 공채를 했고 지금 여기 자유학기제 하고 있잖아요. 하죠, 자유학기제. 그래서 저희가 자유학기제로 직업체험관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집에서는 애기도 봐요. 애기도 보고 마케팅 배우로도 다니고 있고요. 지금은. 그리고 저는 아버지가 카센터를 하는 걸 이어받은 2세 경영인이라 대한민국에 하나 물어볼게요. 대한민국에 100년 이상 된 기업이 몇 개 있습니까? 삼성이 100년 이상 됐다고요? 하나 하나 안 됐습니다.
성심당 안 됐어요? 100년 이상 된 기업 몇 개일까요? 4개, 3개, KT, SK. 중소기업, 대기업 다 합쳐서요 5개가 안 됩니다. 네, 대한민국 100년 이상 된 두산그룹이 100년이 됐다고 하잖아요. 알고 있나요? 네, 두산그룹이 100년이 됐다고 하고요. 안 됩니다. 근데 일본은 몇 개일 것 같아요? 일본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장인의 문화가 되게 독특하신데 그런 걸 본받아서 우리가 만든 게 자체적으로 만든 게 이런 그 4세대 경영 CEO 모임이 있는데 여기에서 각자 자기의 회사의 스토리나 고민들을 얘기하면서 성장하는 계기로 좀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더는 저 이렇게 생각해요. 이러면서 회사를 경영하다 보니까 리더에 대한 정의를 리더는 기술을 혁신적으로 운영하면서 경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하러 다니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그러면서 회사를 성장시킬수록 아까 말한 상생 경영의 철학으로 회사에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면서 사회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착한 가게 저희 이거 아세요? 이거 사랑의 열매. 알죠? 사랑의 열매. 그래서 지금 착한 가게로 저희가 매달 연간 저희 회사에서 기부하는 누적 금액이 지금까지 한 1,000만 원 정도 누적 금액으로 기부를 했고요. 연간은 한 300만 원 정도 지금 계속해서 기부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센터에서 종무식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되게 의아해하는데 법인가 지금은 이제 매년 12월 달 말에는 저희가 종무식을 해요. 근데 좀 다르게 카센터에서 이런 것도 해? 아니면 지역사회에 이런 일도 기여를 하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지금은 서울에서 연사를 모셔오고 대전에서 뭐 음악팀 해가지고 문화가 있는 종무식 해서 지역사회에 좀 도움이 되는 종무식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자,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남들과 똑같은 노력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지 마시라. 그리고 다른 기대를 원한다면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남들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하는 시간 예를 들어 공부를 한다면 공부하는 시간 가지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친구가 6시간 공부하는데 나도 같이 6시간 공부하면서 그 친구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길 바란다. 그거는 좀 그죠? 욕심인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좀 다른 시도들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대전 국내 최초로 자동차 정비소 직업체험 캠프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간 2시간짜리 정도고요. 2시간짜리 정도고 지금 대상은 대전 지역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율학계제 운영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 하면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에듀테크 사업, ICT 사업, 빅데이터 이런 것들 얘기하죠. 많이 들어봤죠. 그 중에 저희는 에듀테크 쪽으로는 지금 이미 활성화를 많이 시켜서 교육 쪽으로 가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오프라인으로는 자동차 정비 체험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 자동차 정비 체험사 운영하면서 좀 기능직에 대한 인식을 좀 바꾸고 싶은 거예요. 아까 이 친구가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엔지니어가 도대체 어떤 엔지니어들이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4일 날은 제주도에서 열린 벤처 서머 포럼에 참여해서 4차 산업혁명 주도하는 벤처 스타트업 포럼 스타트업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또 발족이 됐습니다. 위촉이 돼서요.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운이 또 좋게 2017년 9월에 지난달에는 교육부에서 교육부 진로체험 기관으로 인증을 받아서 대한민국 최초로 카센터에서 교육 기부하는 체험처로 인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거의 마지막입니다. 좀 다르죠, 여러분. 지금까지 봤던 내용들 어때? 재밌어요? 네. 좀 다르죠. 일반적인 정비소라고 한다면 더럽고 어떻게 보면은 배 나온 아저씨가 와서 무슨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이렇게 강의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미리 찾아보신 분들. 근데 그렇지 않고요. 뭔가 이미 기존에 있는 사업을 가지고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하고 바라보니까
아직 할 수 있는 것들의 사업 영역이 너무 무궁무진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떤 차량 관리 서비스라던가 아까 말한 에듀테크 사업이라던가 라는 것들이 있었고요. 저는 현재 지금 대학원에 또 진학을 입학 원서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카이스트 MBA를 가려고 넣은 상태고요. 꾸준히 리더는 공부를 하고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좋은 일로 2017년에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주관하는 그 신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또 기본조사에서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돼서 기본조사 수당비 30만 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비를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불편한 부분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저는 이거였거든요. 정비사나 페인트공들 아세요? 페인트 칠하시는 분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일을 하고 나면 늘 손톱에 때가 껴요. 근데 제가 손톱에 때가 끼지 않는 장갑을 개발을 했어요. 약간 시각을 조금만 변화를 줬더니 그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고무장갑은 안 돼요. 왜냐면 기름이 묻으면 미끄러워지겠죠. 볼트 같은 게. 그래서 그건 또 안 됩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장갑을 만들었고 그걸 가지고 지금 또 새로운 신규 사업을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가 정신, 지금 같은 기업가 정신, 매년 기업가 정신에 대한 선정을 해요. 기업가 정신을 제일 많이 잘 나타내면서 실천하고 다닌 기업인이 누구냐 했는데 여기도 투표에서 1등 했어요. 72표 받아가지고요. 현재 결과는 1위를 발표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그 영화 영민에 나온 얘기이기도 하죠. 이 내용 이거 영민 보신 분 있나요? 영민? 영화 영민 보신 분 있어요? 네. 영민에서 중용의 23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진다.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학생으로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자신들이 하고 있는 거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공부를 하시고요. 그러면서 또 좀 차별화될 수 있는 자신들만의 어떤 재능, 관심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럼 뭔가 보이는 게 있을 겁니다. 참고로 한 가지 예를 드리면요. 설린고등학교라는 곳 아시나요? 혹시 인터넷 설린고등학교? 들어보셨나요? 의외로 중학생, 고등학생 코딩을 하거나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한테 차를 고치러 오셨던 고객은 만 19세예요. 만 19세인데 아우디 A6를 끌고 다녀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친구는 굉장히 똑똑합니다. 왜냐면 되게 놀란 건 그 친구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컴퓨터에 관심이 되게 많아서 코딩하는 거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자기 혼자 독학을 했어요. 그 다음에 대학을 안 가고 고등학교 때 취업을 합니다. 취업을 해서 받는 연봉이 1억이 넘어요.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자기가 자기 차를 샀고요. 자기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코 어리거나 지금부터 뭘 할 수 없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도 충분히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까지 제 얘기는 진짜 저는 되게 특별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되게 평범한 사람의 얘기고요. 사실은 저보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각각 개개인이 훨씬 더 저보다 유능하고 특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마지막 꿈이 있어요. 꿈은 이미 이뤄진 꿈은 아닌데 지금 못 이룬 꿈은 하나 있는 게 제가 3년 후에는 제 장학자단을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그게 또 이루어질 수 있는지 또 여러분들 3년 후면은 고등학교를 가 있겠네요. 그때쯤에 또 또 만날 수 있다면 만나서 제 얘기를 또 들을 수 있겠죠.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